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비로드로 네. 오랜만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죠. 그쵸. 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를 드리죠. 그쵸. 노주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빠르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네요. 그럼요. 네. 우지씨 자꾸 자꾸 제 카메라 왜 주비 치시는 씨 거예요? 전용 카메라 지금 오늘 많이 흔들릴 예정이거든요. 감안해주시고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비 씨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편집을 하면서 네네. 하나 느낀 점이 네. 기껏 주비 씨를 초대해놓고 그냥 우리 둘이 방송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편집할 때 느끼신 거예요? 저는 이미 현장에서 녹음할 때부터 이거 나 방송에 나가기는 하나? 아니 두 분이 진짜 쉼없이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니까 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는 게스트가 오긴 좀 힘들겠다. 아, 그 정도까지. 둘만으로 이미 오디오가 너무 아, 충분한데 맞아요. 게스트가 끼어들 틈이 있나? 송구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네. 저희도 항상 반성해야 될 지적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주하는 척 이번에 그 올려주셨을 때 네네. 모니터링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제 분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말한 게 얼마 없고 그나마 한 10분짜리 클립 영상 만들어주신 거 그거밖에 거의 없던데요. 그거 편집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아요 주비 씨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클립은 그러니까요.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클립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어렵게 또 주비 씨 그래도 주비 씨 짧게 한 한마디가 굉장히 또 영양가 있는. 그만하세요. 왜겠어요? 고르고 뭐 말을 못해서 고르다가 한 마디 겨우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좋합니다, 우재 씨. 어쨌든 반성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니 왜냐 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네. 그렇게 아. 됐을까? 그러니까 뭐 첫 고민도 번째는 하셨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음. 너무 질문을 안 했다. 이게 주비 씨한테.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소 대화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냥 신나서 우리 얘기 떠들고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게 컸다. 그리고 그냥 그게 뭐 가장 핵심적인 건데. 아 그렇죠.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구도상에서 그 지난번에는 주비 씨가 이렇게 약간 사이드에 앉아 맞아요.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비 씨를 더 보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그래도 이유를 많이 분석하셨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네. 그냥 우리가 말이 많았다. 네. 그런 게 지금도 있었고.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럼요. 오프닝부터 네, 반성의 결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저 근데 마지막 말씀이 네. 지금 약간 느껴진 게 그때는 제가 이쪽 구석에 앉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두 분과의 제 시선이 멀었는데 아. 지금 여기는 바로 앞에서 제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저랑 눈이 마주치실 때마다 약간 찔리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만해야지. 그래서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럼요. 항상 주비 네. 씨를 보면서 그냥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오늘의 주인공은 주비 씨다. 제가 이렇게 눈 똑바로 어. 뜨고 보고 제가 이렇게 오늘-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네. 다른데 어쨌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또 주비로드 BGM을 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또 컨츄리 느낌으로 네. 주비 로드 하니까 흙길을 달리는 약간. 그렇죠. 네, 우리 저 제 서부 길이 왜 영화처럼. 흙길이에요? 아니. 비포장 비포장. 왜 비포장 떨어져? 제 길은 왜 꽃길이 아니라 흙길이에요? 좌충우돌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네. 아니 컨츄리로 하자고 구기 씨가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 우재 씨가 두 가지 시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우주의 느낌이었고 우주 비행에서 돈 네, 따서. 또 하나는 약간 이런 컨츄리의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슬로건이 뭐였지? 근데 저는 그 슬로건에 그게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슬로건이 주비로드. 뭐였죠? 여러 가지 관심사로 향하는 뭐 좌충우돌 비포장도인가 뭐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슬로건이었어가지고 아하. 그러면 이게 아. 컨츄리 느낌 조금 더 살 것 그러네요. 같다. 슬로건은 이미 비포장 도로라고.
아니 또 이미 그렇게 돼 있었네요. 바꿀 수도 있죠. 아, 우주로 그럼요. 또 한번.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우주적인 걸 한번 깔아보고. 그러면 네. 오늘 슬로건도 바뀌나요? 글쎄요, 그것까지. 우주로 가는데 비포장도로인가요? 아니, 혹시 원하는 게 있으시면은 뭐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이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 또 슬로건 주비 씨가 한번. 음악 작업을 하시잖아요. 본인의 그 로고송을 본인이 직접 아, 재능 기부를 지금 강요. 요청을. 어쨌든 한번 오늘은 좀 새로운 또 BGM을 한번. 아니면 깔아서. 제가 만들어진 곡을 드리면 잘라 쓰실래요? 좋죠. 네. 어울리죠. 아, 당연히 뭐 주비 씨가 작곡해 주신 거. 그쵸, 그쵸. 당연히 주비 씨 코너에 어울리겠지만, 네. 한번 뭐 부탁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바로 그 웨이브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핸드폰에 바로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여러분들 뭐 오늘 보내주셨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관심사로 접근하는 비포장 우회로 주비로드. 네, 주비 씨 오늘 그러면은 주비로드에서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어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는 이제 어른 김장아 다큐멘터리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나눌까를 사실 먼저 질문을 주셨었는데 건블류 보셨나요? 제가 혹시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그 국인 씨는 이미 보셨고 맞아요. 우재 네. 씨가 언제부터였죠? 이 드라마가 한 네. 2020년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네. 그때부터 우재 씨한테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그거보다 더 된 것 같아요. 이 드라마 한 2019년인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랬나요? 18년? 아 19년 18년 더 더 됐던 것 오래전이네요.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만큼 또 안 봤다. 아마 나올 때부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보겠다고 했는데 안 보고 네. 심지어 군대 갔을 때도 보라고. 제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왜냐면은 또 우재 씨는 코로나 시기에 갔으니까 훈련이 따로 없었고 그 맞아요. 배치 받으셨던 보직도 이제 영상 촬영하고 막 이런 미디어 네네. 쪽 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맞아요. 자유 시간이 많으셨잖아요. 아니, 물론 뭐 자유시간 있다고 이렇게 뭐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야 있었는데 안 봤다는 거죠. 결론은 뭐 핑계를 또 구차하게 되기는 그렇고 네. 사실 군대에선 볼 줄 알았는데 잘 손이 안 가더라. 아마 이때 얘기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손이 안 갔을까? 그쵸 왜냐면 그쵸.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류를 안 본 거는 늘 우선순위에 뒤쳐져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었던. 참 의아하다 싶은데 근데 하여간 저는 또 역으로 되묻고 싶은 거죠. 건물류에 이렇게 빠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는 주변 사람한테 엄청나게 또 영업을 하셨던 그러니까 아, 처음 볼 맞죠, 때부터 사실 맞죠, 매력을 맞죠. 느끼셨던 거잖아요 이 드라마에. 맞죠. 이유가 뭐였나요 좀? 건블류를 영업한 이유. 우선은 저도 막 처음부터 정주행을 한 거는 아니었고 방영되던 시기에 이제 그 여주인공들의 약간 티키타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IT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을 다루는 건데 다 이제 종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 규제라든지 어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전을 벌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뭔가 뭐 연애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대화는 완전히 진짜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막 이제 치고받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 대화가 너무 일단 재밌고 엄청 흡입력 있고 이것들을 여성이 그런 이제 어떤 대외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각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받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자리도 신기했고 그렇게 이제 오고 가는 내용도 너무 유의미하고 그냥 시청자가 보기에도 아 저걸 저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여성 서사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아요. 주인공이 거의 다 여성이고 권력을 가진 어떤 여성 그리고 우리가 저 뭡니까 그 영화 저기 여성 서사인가를 판단하는 어떤 척도로 백델 테스트인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몰라요. 그래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이 뭐 몇 명 이상 등장하냐. 아, 본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여성들 간의 대화 씬에서 남자 얘기를
매개로 안 하는 대사신이 아. 몇 개나 있냐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백델 테스트를 넘으면 아하. 어떻게 보면 성평등한 영화로 여성 서사에 가까운 영화로 이제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사실 한국 드라마들은 뭐 여성들이 나오더라도 대부분은 뭐 얘기를 나누더라도 여성들끼리 거의 남자 얘기, 뭐 연애 얘기, 결혼 얘기, 뭐 그런 뭐 갈등 뭐 이런 걸 많이 다뤘잖아요 연애 관련.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분류는 저도 그래도 한 6회까지는 봤습니다. 네. 거진 한 3분의 1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6회도 이게 네. 보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룰 거다 하니까 겨우 보셨잖아요, 사실. 아니 뭐 그런 것인데 일단 말을 마저 하면은 어쨌든 요거는 봤을 때 그런 어떤 여성들의 그래도, 이야기가 이제 프로페셔널 얘기들 일에서 벌어지는 일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규제라든지 막 포털에 대한 어떤 논점을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르다. 맞아요, 맞아요. 6회까지 봤을 때도 그런 점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어.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일단 처음에 이제 그 유입하게 됐던 클립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쭉 이제 1회부터 보면서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제 여성 서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IT 업계에서 약간 지금 물론 거기는 가상 세계로 이제 다 그려진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조금 더 이제 이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가상으로 상정을 하자면은 약간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이 두 양대 약간 포털 포털에. 업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업계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인데 다 임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 이사, 그리고 뭐 대표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각 포털 업계에서 이 1, 2위를 서로 탈환하기 위한 그 비즈니스 적인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고 그 원래는 이런 어떤 임원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게 것들이 서사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남성들이 대표나 임원의 자리에서 이제 뭐 발언을 하건 일을 하건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그 주인공들이 전부 다 여자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라는 이제 가장 큰 업계 약간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1위를 계속 공고히 했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니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와 임원이 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들이 다 여성이고 물론 이사 중에 이제 남성분도 있지만 오히려 남성분이 소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업계는 바로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대표가 남성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이제 본부장이랑 이제 임원들이 이제 여자가 많고 그래서 요 이제 구도가 있는데 되게 이 구도가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로맨스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로맨스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사를 넣는데 사실 대부분 그려지는 그 로맨스 남녀 관계의 경우에는 여성이 연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오빠라든지 이런 호칭을 통해서의 뭔가 로망을 충족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남녀 관계가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블류 드라마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이제 이미 부부여서 사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서로의 차이를. 근데 이제 연애 관계로 나오는 2명 같은 경우는 둘 다 연하남이고 심지어 한 명은 심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맞아요. 네. 거의 한 10몇 살 나지 않나요? 그런 이제 연하남과의 로맨스를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거 다른 드라마에서 봤던 그림인데 남녀를 바꿔서 이렇게 비틀었네 하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흥미로웠던 지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지점도 있었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신선했던 건 맞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함께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기존에 보던 그 드라마 문법인데 그게 남녀의 위계가 바뀌어 있는. 맞아요. 그 저기 뭐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도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미러링된 세계 남녀 그동안의 남성 서사를 그냥 여성 서사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색다른 카타르시스가 서사, 있어요.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동안 볼 수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전환일 뿐인데도 지금의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게 변혁적인 서사로 이제 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또 현실을 또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약간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아. 드라마가 있는데 어. 거기도 여자 주인공 3명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인데 그리고 3명 다 되게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딱 대비되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일에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발현된다기보다는 그리고 연애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커리어가 엄청나게 높고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이 음악 감독으로 나와요. 근데도 네, 2에서 네 근데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의존적이고 매달리고 이런 모습들로 그려져요. 근데 그것과 이런 건물류에서는 그 확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대비되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저도 보면서 좀 특징적으로 다가왔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로맨스가 필요해 3도 보셨어요? 아니요, 3는 조금 보다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안 봤었거든요. 몇 가지 그쵸. 나온 거예요 그거? 3가 마지막일 거예요. 나왔고, 네. 맞아요. 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난 게 저도 그 로맨스가 필요해 2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정주행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3가 나왔을 때도 봤다가 중간에 하차했거든요. 근데 제가 불편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전 건물류를 보면서 뭐였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했을 때 그 로맨스가 필요해 3의 주인공도 패션 업계에서 엄청 잘 나가고 그러니까 왜냐면 업무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승진도 빠르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뭔가 냉철하고 이런 캐릭터여서 사실 그 건물류에서 주인공 임수정 베타미로 나오는 역할과 되게 색깔이 비슷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회사 조직 안에서의 온갖 이제 뭔가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너는 너무 뭐 냉정하고 냉정하다. 약간 그런 이제 평가를 듣는 똑같은 인물인데 건물류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그냥 욕망을 가진 본인의 욕망을 가진 그냥 사람으로서 묘사를 했다면 로맨스가 필요해 3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감정이 결여돼 있고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너는 사실 상처가 있고 너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너는 지금 고장난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자꾸 얘를 치료하려고 해요. 너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 어딘가 고장났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너가 나와 함께 우리 사랑을 통해서 같이 사랑을 너가 더 다시 배워야 되고 이러면서 이 너의 그것들을 치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전개해 나가는 게 이제 오니까 그게 왜 불편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네. 확실히 건물류는 어떤 그동안의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성 서사인 듯 했다가도 결국에는 남성이 뭔가 구원을 하는 듯한 그 사람을 맞아요. 여성은 어떻게 보면 남성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대라고 작가는 뭐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연대로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남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건물류에 비록 뭐 6회까지밖에 안 봤지만 확실히 여기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질구레한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관성이 있는 거죠. 직선적으로 간다. 여성 서사로 뭐 그동안에 음. 그런 건 다 뭐 그냥 쌩까라 그래. 뭐 이러고 그냥 내가 밀어붙이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겠다.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베타미의 그런 커리어에서의 성격이 로맨스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철학 아니면 성격 이런 게 로맨스에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게 일관되게 느껴졌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괴리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일에서도 냉정한 사람이 연애에서도 냉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 사실 몰입이 깨지는 경우가 그 일관성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양반이 막 연애를 할 때는 전형적인 정말 무슨 여주인공처럼 남성에게 의존하는 작가는 맞아요. 물론 그거를 말은 무슨 반전 매력처럼 하려고 네. 하니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이건 사실 게으르게 그 기존 서사를 답습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건블류에서는 저 누구니까 베타미 씨가 박모건 선생님인가요? 그분과 네네네, 이제 맞아요. 로맨스 이 박모건 선생님 거의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 아닙니까 이분은? 모든 게 완벽한 그쵸.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좀 의아한, 이게 약간 좀 이건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는 답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게 남녀가 바뀐 서사였다면은 그 여성이 되게, 물론 그 건블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데렐라적인 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박목원은 전문성까지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기업 대표인데 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그려지는 어떤 남성은 결국엔 또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껴지기도 했던 거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완벽한 어떤 이상향을 딱 그냥 네. 박목원 선생님은 딱 구현한 게 아닌가. 정말 모두가 꿈꾸는 그런 어떤 그 남성의 모습 아닐까? 그 이성의 그 남성을 생각했을 때 네네. 여성 이성애자 입장에서는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연애 서사. 아니면 아까 이게 뭐 좀 그런 서사가 비틀어지는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도 있고 약간 좀 불편하거나 아쉬운 지점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지점은 또 어떤 것들이 그래요. 있을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우재 씨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타이밍 놓쳤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뭐 얼마나 긴 얘기를 했다고 저 그냥 아니 제가 딱 네. 들어가려고 할 때 우재 씨가 네. 말을 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네. 제가 또 반성을 해야겠어요. 아니요. 그건 타이밍을 아닌데. 많이 놓치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제 말을 좀 이게 스톱 시켰어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아. 있었어요. 네, 중간에 스탑할 건 없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연애 관계 얘기의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신선했죠. 처음에 볼 때는 왜냐면은 늘상 뭔가 남성이 갑이고, 그러니까 그 연애 관계에서 남성은 항상 뭔가 아쉽지 않고 여성이 자꾸 매달리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그렇게 소비되는 것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비틀어서 이제 연하남이 뭐 자기의 막 성적 매력을 어필하면서 자기 그 연인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방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말라 하고 막 애정을 갈구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신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모습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이 연애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들은 다 연애를 하고 있지?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진짜 성취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려지는 캐릭터들이. 근데 약간 이 연애 관계, 연애 서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빌드업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차현이라고 이제 임수정 말고 이다희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차현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막 이제 진입한 배우 설지환, 완전 무명 배우죠. 맞아요. 진짜 거의 막 엑스트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와의 이 연인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될 때, 처음에 뭐에서 이렇게 탁 이제 빌드업이 되냐면은, 이 차현이 설지환한테 자기 지금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인 것처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냥 자기 친한 사람이랑 술 먹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뻥치는 것도 웃긴데, 남친구가 있다고 진짜 막 제대로 썸 타지도 않은 사람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남자친구인 척을 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뭔가 억지로 우겨넣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지점이 저는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이사님의 갑질. 그러니까 그게 갑질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왜 이 비즈니스를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그 경쟁과 이걸만을 그려내는 것도 너무 흥미로운데 굳이 연애 관계들을 다 넣었어야 됐나?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건블류가 너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게끔 하는 약간 가벼운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는 장치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굳이 필요했을 거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좀 소비가 됐다. 네네. 캐릭터들이.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차영과 그 설전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렇게 바꿔낸. 맞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차인이 계속 서포트해주고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배우가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기존에 답습하고 있던 문법을 이제 미러링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에서 좀 신선함을 주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게 필요했을까에 대한 변형성도 것들이. 이제 담게 네. 되는 거죠. 맞아요. 보면은.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6화까지 봤을 때는 저 표준수 씨와 로맨스 중인데 저 차연 씨는 아직 설지원이 아직 안 설지현 씨는 아직 나왔군요.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 여기 관계도를 보면서 이제 뒤에 너무 있는데 재밌는데 그 표준수와의 그 네. 스토리가 무명 배우 설지현 씨로 이제 나오기는 하네요. 네. 여기 관계도가. 근데 그거 아직 못 보셨군요. 표준수 씨하고 사귀는 것도 사실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 맞아요. 왜 그게 그렇게 로맨스가 돼서 베타미가 거래를 하는데도 이제 차연을 언급하면서 막 헤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되고 그것도 전 좀 생뚱맞다. 맞아요. 좀 자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 표준수라는 역할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뭔가 되게 수직적인 그러니까 왜냐면은 차현이 다니고 있는 바로라는 회사는 엄청 수평적인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 표준수는 조금 더 직원들한테 되게 그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 같이 하기로 한 파트너 업체를 그냥 자기 맘대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 팀원들이랑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되게 말하는 것도 엄청 막 능글맞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뭔가 조금 이성 간에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왜 굳이 모자랄 거 없는 차현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지? 그리고 성격도 안 맞아요. 왜냐면 차현은 거기서 그 유단자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다가 막 심지어 이제 자기 성추행한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엄청 때려가지고 폭행 전과까지 있는 되게 센 인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이랑 사귀느냐도 설정도 되게 이상하기는 했어요. 맞아요. 거기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엔 더 이해가 안 되는 로맨스 서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목원 선생님과 이제 데뷔하려고 만든 게 이제 표준수라는 이제 캐릭터일 텐데 그러다 보니 이것 역시도 너무 이제 기능적으로 소비됐다. 그냥 베타미와 박목원의 어떤 로맨스 과정에서 또 기능적으로 소비가 되고 또 차연의 어떤 서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자기적으로 계속 연출이 맞아요. 됐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럼 이런 로맨스의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럼 이 작품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에서 찾기 힘든 선배 롤모델. 제가 이 작품을 그래도 정주행을 많이 했는데 그 대신에 두 번째 볼 때부터는 로맨스 장면 다 스킵하고 사람이 필요한 장면만. 근데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거나 이러면은 그런 장면들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화제를 끌기 좋으니까. 그러면 절반이 날아가요. 그 정도예요? 한 회차에 왜냐면은 3명이 나오는데 3명마다 연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빼면은 절반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재 씨는 처음이니까 다 봐야죠. 그러면은 그렇죠. 정주행 시간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아니 어쩐지 지난번에 다시 보셨는데 엄청 빨리 다시 보신 거예요. 제가 이틀 만에 다 봤다 그랬잖아요. 어제 2화 볼 동안 한 번 다시 정주행했다는 어떻게 가능했나 했는데 그런 비결이. 그 건물류를 저희가 다시 저 건물류 얘기를 주제를 다루자고 했을 때는 사실 우재 씨가 본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냥 제가 포기하겠다. 더 이상 권유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분도 청개구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1화를 봤대. 봐야겠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그래가지고 어땠냐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또 뽐뿌가 오는 거여서 나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연애 장면 다 스킵하고 이제 몰아볼 동안 우재는 이제 2화밖에 못 봤고 그러다가 그게 한 몇 주 됐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겨우 6화를 보셨고 4회 2배 더 보셨네요. 금방 다 봅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주행을 계속 할 정도로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조직 안에서 뭔가 성취해 나가는 곳곳에
업계 장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포털 업계에 이제 2위 업계인 그 바로가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에 있는데 바로에서 TF팀을 신설해서 이제 그 어떤 마케팅을 한다던가 막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사내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여성 그 직장인들이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해내고 근데 그 과정들도 업무적으로도 되게 설득력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되게 효과가 너무 좋겠다. 이건 진짜 실제로 쓰여도 너무 좋은 그 마케팅 전략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막 티키타카와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뭔가 각 기업의 뭔가 대표와 임원과 이런 자리에 여성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조금씩 뭔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제 현장에서 보면은 여성 활동가가 정말 많이 적고 특히나 선배 활동가로 갈수록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뭔가 조금 더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남성분들이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내가 좀 몇십 년 후에 원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가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만나는 여성 선배 활동가 분들은 정치인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근 활동가이거나 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이상의 선택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두 개의 길을 지금 고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활동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모습일까가 상상이 안 가는데 뭔가 여기서 한 조직 안에서 내 일을 꾸준히 이제 성취해내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일어나가는 것들이 저는 되게 뭔가 너무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약간 현실과 대비했을 때 아쉽기도 하고 현실은 왜 아직 이런 상황일까? 좀 불평등한 상황일까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답답한 지점을 반추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뭔가 카타르시스와 자극을 주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많이들 사실 느끼셨을 것 같고 뭐 지역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판타지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완전. 게 한국의 사실 어떤 뭐 포털 업계를 포함해서 그런 규모가 있는 어떤 중견기업 이상에서 임원 자리를 여성이 이렇게까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성 없죠. 임원 없었으니까 최초로 진짜. 여성 임원이 됐다가 되게 대서특필될 정도니까. 뭐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 그러니까 서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리천장이 아직도 공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역사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죽하냐 맞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지역은 이런 걸출한 기업조차도 없지만은 제대로 된 게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활동에 우리 영역에 있는 곳에서도 대부분은 사실 어떤 남성에 의한 주도가 아직도 이제 많은데 사실 문화 영역도 뭐 비슷하게 봐야 되잖아요. 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수장 자리는 거의 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활동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결국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현실에서. 맞습니다. 언제까지 비혼주의를 설명해야 하나. 또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임수정, 그러니까 베타미 역할이 비혼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혼주의자인 가치관을 되게 공고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원했던 전 남자친구와도 결국 이별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연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박목원과도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이제 전 남친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좀 되게 불편했던 지점이 전 남친구랑 재회를 해요 회사에서. 전 남친구가 거기를 퇴사를 했는데 청첩장을 돌리러 온 거예요 다른 회사 동료들한테. 근데 거기서 베타미를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맞춰서 그냥 자기 결혼한다 이런 소식 알려서 그냥 왜냐면 가치관 차이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안 좋게 헤어진 거가 아니라 되게 나이스하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래 결혼 축하한다 뭐 하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전 남자친구가 이동욱이거든요. 이동욱이 이거 스폰가? 아니 판타지네. 상관없죠. 판타지야. 네, 이동욱이 그 엘리베이터 등장 씬부터 와 맞아요. 아주 아름답게 알겠죠. 뽀샤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 회차가 방영되고 나서 댓글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내 신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동욱인데 신념을 꺾을 만큼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정이 붕괴됐다 뭐 이런 아. 얘기가 댓글이 막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신념과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동욱이어도 신념은 내 신념이지 그렇죠. 그거과는 맞아요. 상관이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동욱이 그 베타미한테 물어보는 게 넌 아직도 비혼주의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다행이다. 자기는 진짜 결혼이 하기 싫은 걸까 아니면 나여서 싫은 걸까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베타미가 거기서 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너랑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결혼 자체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만나는 동안. 그래서 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는데 이동욱이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 라고 나오는데 속이 터지는 거야.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 지점이 하나 불편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용이랑 대화를 할 때 이제 장기용은 너무 가족이 고픈 사람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베타미가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다가 베타미가 박모건한테 근데 지금도 봐봐. 나만 설명하고 있잖아. 왜 너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는 왜 당연한 게 아니냐. 왜 계속 나만 설명하고 너는 당연한 거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빡 이렇게 맞아가지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할 때였는데 그럼 18, 19년도 맞네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왜냐면은 제가 17년도에 비혼주의라고 약간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었는데 왜냐면 막 미디어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대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선언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막 그래도 막 결혼은 해야지 결혼을 하면 뭐가 좋고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이라 그래 왜 자꾸 난 설명해야 되지 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그걸 캡처본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뭔가 그 주인공이 비혼주의자로 나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뭔가 이 사람이 되게 소수자로 보통은 그려지는데 이 사람이 전면에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도 신선했고 그러면서 또 이게 자기 커리어를 성취해 나가는 비혼주의 여성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 그러니까 그 뭐 성취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모습이 되게 제가 이루고 싶은 모습이라 왜냐면 이제 그 지역의 선배 활동가분들을 생각해도 다 기혼 여성이시라 사실 저랑 상황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비혼 여성으로서 이 뭔가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나고 하는 과정 그 나중에 제 모습이 사실 상상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아가지고 뭔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그 비혼주의자 여성이 나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 비혼주의자를 이렇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도 사실 적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쵸. 음. 롤모델로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없어요. 사례 자체가 응.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여성 롤모델도 그렇고 비혼주의로서 계속 이제 살고 있는 분을 찾기도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지역 사회는 그러니까 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그쵸. 디폴트를 또 그쵸. 강조하는 게 뭐 성평등도 그렇지만은 결혼이라는 것도 어쨌든 지역은 또 최근에는 저 지방 소멸 담론과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막 압박이 더 있잖아요. 어쨌든 그쵸, 이제 그쵸. 기왕 지역에 있으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아이도 낳고 애기도 한 명 말고 2명 낳고 3명 낳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리뷰도 했지만은 뭐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뭐 좋게 만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전 듣다 보면 이게 남성 노동자를 약간 디폴트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여성들은 그냥 육아 정책 그냥 그걸로 끝이고 노동 정책은 거의 그냥 맞아요. 남성 정주 여건 또 남성의 뭐 그런 거 그 남성의 노동 환경 이런 거를 그냥 상정해놓고 얘기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래놓고 뭔가 지방 소멸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그 동안에 쭉 이어졌던 어떤 남성 중심의 핵가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 내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서는 주비 씨처럼 어쨌든 고민을 하시는 청년들은 결국에는
어떤 미래를 낙관적으로 설계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실 그런 점을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는 좀 그런 점이 강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성 리더를 그리는 단편적 방식. 여기서 그거랑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저는 이 드라마가 보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베타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유니콘 그 대표 있잖아요. 네. 송강영 네네. 그런 어떤 여성 임원의 모습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뭐 대기업에서 최초로 뭐 임원이 된 분들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보이는 모습과 굉장히 약간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떠올렸을 때 약간 뭐 그냥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또다시 그려나가는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여성이 어떤 그런 리더 자리에 오른다는 건 결국에는 저런 모습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모습에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리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여성 리더가 당연히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왜 다 일률적으로 다 그런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임원들은 그런 모습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뭐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여성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여성 정치인들 소위 말해서 그럼 진짜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정말 그냥 여성 정치인인데도 그냥 뭐 남성 정치인들과 그냥 성별만 그냥 뒤바뀌었을 뿐이지 다 뭐 정책이 뭐 다르다든지 뭐 좀 더 뭐 감수성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직에 올라간 리더라는 경우는 결국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 거기에 그냥 체화된 본인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그걸 정말 잘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네, 그게 되게 현실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전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사실 그동안의 권력 쟁투를 하는 드라마들과 물론 여성으로 서서 바뀐 건 대단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이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의 이게 재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냥 기존의 것과 뭐가 다르지? 사실 문법은 똑같으니까 네, 그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사실 지금 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물론 재밌어요. 드라마 자체는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뭐 엄청나게 막 제 입장에서 아마 저는 뭐 남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막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뭐가 아무래도 저는 뭐 카타르시스가 있다 이렇지는 않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좀 차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진도를 안 나가는 어떤 핑계를 열심히 대고 있는 건데 나는 이래서 못 보고 있는 거다. 내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하루 만에 다 봤을 거다. 네, 애초에 어쨌든 좀 손이 안 간 이유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드라마가 여성 서사여서 되게 뭐 이렇게 부각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 뭐 사실 그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성별만 바뀐 거다. 남성 맞아요. 서사가 그냥 여성이 주인공으로 돼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쓰인 면도 있는 거다. 여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성 그냥 여성 서사를 우리 만들었습니다. TVN에서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그냥 그 상징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짜여진 각본일 뿐이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한계 지점도 근데 분명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 제가 작년 말에 그 드라마를 통해 바라본 성평등 뭐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드라마를 가지고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백소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드라마를 예시로 나누다가 이제 건물류에 대한 소재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건물류 너무 재밌게 봤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러링이라는 측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뭔가 뒤집어 봄으로써 좀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드라마가 보여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과연 정말 그렇게 똑같이 그냥 반대로만 성별을 뒤집어서 여성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남성이 그런 구도를 가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사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고유의 문법과 그런 거를 더 살려서, 그러니까 이 남성주의 문법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갈까에 대한 걸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건물류 같은 드라마, 건물류뿐만 아니라 이런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리천장 담론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비판적인 분들은 유리천장 담론에, 물론 유리천장은 당연히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은 마치 한국 사회의 어떤 여성 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게 유리천장이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와요. 유리천장은 무슨 OECD에서 뭐 몇 %고 뭐 아직도 안 됐다. 근데 사실 유리천장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주의 담론과 이제 연결돼 있다. 결국에는 그쵸.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맞아요. 어떤 중산층 이상 어떤 여성들을 위한 이제 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은 여성 노동자들의 과연 현실과 유리천장은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 유리천장이 해결될 문제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건물류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계급에 있는 뭔가 이런 대기업 임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가 이야기를 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우리의 노동 현실을 이제 보는 느낌은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드라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렇죠.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시스와 뭐 이런 롤모델 이런 거에 대한 의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데 이 드라마가 과연 생각을 미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 구조 속에서 어쨌든 저렇게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나도 저런 기업에 가서 정말 고위직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다.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야. 기존 어떤 불평등 어떻게 보면 성체계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이 드라마는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성 서사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뭐 저도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은 분명히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잘 손이 안 간다. 오늘의 결론은 다 거기로 가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말할 지금 때마다 몇 호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지만 이 드라마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듯 다른 드라마 마인. 제가 그 강의를 들었다는 그 백소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 추구해야 할 대환 사회에 조금 근접한 작품이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셨던 게 마인이라는 작품인데 그 마인이 이제 김서형 그리고 이보영 배우가 나오는데 우지 씨는 안 보셨죠? 저는 안 봤죠. 뭐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는 제가 봤을 리가 없죠. 로맨스가 필요해도 안 봤는데. 예. 그래서 뮤지엄산이 나오죠. 그래요? 드라마에서. 맞아요. 무슨 드라마인가요? 약간 재벌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좀 다룬 드라마인데 어쨌든 말씀을 이어주신다면. 네. 이제 재벌가의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며느리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김서형이 첫째 며느리고 이보영이 이제 막내 며느리 둘째 며느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들로서는 둘째, 그러니까 막내? 중간에 누나가 한 명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재벌가에서 어쨌든 뭔가 그 여자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경쟁이 있고 한데 이것들을 사실 며느리라는 존재는 뭔가 이 남성 집안에서 봤을 때는 다 핏줄이 하나도 안 섞인 완전히 다 철저히 외부인인 거잖아요. 가족관계를 떼고 봤을 때, 결혼관계를 떼고 봤을 때는. 근데 이들이 여성들이 연대해서 이 어떤 재벌가를 뭐라고 표현해, 장악한다 그래야 되나? 집어삼키나요? 네. 집어삼키거든요. 그래요? 실제로도 집어삼키긴 해요. 실제 결과가 집어삼키는 결과를 낳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신 거는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물론 이 작품도 제가 봤을 때는 비판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으니 혹시 마인을 보시려는 분이 계시면 이거는 이미 너무 건너뛰고 오래됐어요. 그래요? 저희는 네. 다 스포 방송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김서영이 성소수자로 나와요. 동성애자로 나오고 근데 정확히는 동성이 아니라 양성애자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남편과 아이가 있으니까 남편과 아이가 없지 않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응, 그래요?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원래 엄마가 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밝혀진 진실인가요? 제가 사실 정주행을 중간부터 했어요. 이거 근데 너무 큰 서사에 혼동을 났는데요? 그 정주행은? 네. 어머나? 제가 사실 초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재밌어 보여가지고 정주행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부터 봤기 때문에 그 메인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앞에 건 굳이 안 봤거든요. 이 인트로는 안 보고 중간부터 근데 봐가지고. 중간부터 보더라도 그 사실이 나오는데 계속.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인상 깊게 보지 않았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사실 교수님이 언급해주신 장면이 저한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 혼동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동성애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서영 배우가 동성애자고 결혼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서영은 커리어적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재벌과의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 재벌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첫째 남편이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무능력해요, 완전 되게.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는 일을 안 하고 늘 밖으로 그러니까 항상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이 김서영 배우가 고군분투해서 자기 자리를 이제 파일을 넓혀 나가는 반면에 그 이보영의 남편으로 나오는 그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과 둘이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가 회장이 누구한테 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 경쟁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막내 아들이 이 김서영 배우를 공격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제 동성애자인 걸 밝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큰 타격이 되니까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사가 터지기 전에 그 남편한테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둘이 아예 관계가 막 친하지도 않고 완전 대면대면해서 식사도 하지 않는데 먼저 식사를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둘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사실대로 말이에요. 나는 동성애자이고 그래서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그걸 속이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막 화내고 막 어떻게 네가 나한테 막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뭔가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왜?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 뭐랬지? 뭐 지금도 만나 이랬나? 하여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뭐 나랑 그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냐? 아니래. 결혼한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대. 했더니 나보다 낫네. 넌 맨날 바람 피고 다녔는데 맞아요. 너는 바람 안 폈잖아. 그리고 어쨌든 동성애자인 건 사생활인데 이게 회사 내에서 그 권력 구도를 정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왜 그게 영향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김세영 배우가 거기서 되게 얼떨떨해 하는 게 있는데 그 장면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인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그 여자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김성 배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자이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보영 배우는 원래 되게 유명한 여배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재벌집에 시집을 오면서 커리어를 중단하게 되는. 근데 이제 뭐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의 커리어를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또 김서영 거기 그 배우 캐릭터의 아들 아까 친아들이라고 착했던 근데 그 친아들이 되게 이제 만나게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재벌집에 메이드로 들어왔던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의 그 여자로 나오는데 근데 둘이 이제 뭔가 사랑을 꽃피우는 과정에서 어쨌든 신데렐라 이제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김서영 배우가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지 마라. 근데 그게 뭐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너가 다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또 아들한테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상처받기 때문인 거다. 너는 너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여주면서 계속 어떤 각자의 위치와 처지가 다르지만 그들이 또 서로 간에 연대해 나가는 과정들을 전체 서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건물류와 다른 점들은 어떤 현실의 세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그래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작은 브라이언이 될 수 있을까? 건물류에서 바로의 대표로 나오는 그 브라이언, 그 영어 이름을 쓰니까 그 회사 안에서는 브라이언이고 배우 이름은 권혜효 배우가 연기한 그 브라이언 역할이 되게 뭔가 이상적인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사로 만난다면 사실은 베탐이나 차영 같은 상사를 만나고 싶진 않다. 뭔지 알죠? 달려나가죠 그냥. 그리고 성과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 그리고 나중에 이러죠. 보람 찾지. 근데 막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각자의 역할을 다 존중해주고 일을 하고 하는데 대신에 1등을 하는데 오로지 목표가 있다 보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고 막 그러니까 업무량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책지질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 막 성과를 뺏어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근데 현실에서라면 그러겠죠. 그쵸. 아무튼 그래서 그렇진 않고, 왜 브라이언 같은 상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냐면은 브라이언은 되게 특이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임원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캐릭터는 대부분 어떤 여성성이 사라진 채로 뭔가 남성적인 이미지가 그려졌다면 브라이언은 반면에 되게 여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단 조직 문화가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한 명의 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긴 한데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시 영어 이름을 써야 합니다. 헤이 창호. 누차 강조했듯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기업의 대표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 대비되는 거는 그 유니콘에서 대표가 출근하면은 사람들이 다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바로에서 브라이언이 대표가 출근하면 사람들이 막 하이 브라이언 이러면서 엄청 반갑게 막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브라이언은 이 기업 안에서도 막내 직원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대표와의 이 느껴지는 거리감도 되게 적고, 그리고 그 업무 방식도 개개인을 항상 존중해주고, 만약에 내가 내리는 결정이 뭔가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 이야기에 반대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일부러 그 회의에 동행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이 사람이 반박해 줄 수 있도록까지 그런 세심한 고려를 하고서 이야기를 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진짜 닮고 싶은 리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왜냐면 어른 김장한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어른이 될 수 있을까에 브라이언은 또 추가도 좋지 않을까. 네. 브라이언은 근데 참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건블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향인 캐릭터도 굉장히 많은데 리더로서 이상향은 사실 브라이언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조직 문화는 브라이언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러니까 한 뭐 8알은 브라이언이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의지로 결국 이 조직 문화를 이제 만들면 만약에 브라이언이 떠나면,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은 브라이언이 뽑은 이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이사들은 브라이언의 가치와 별로 그렇게 잘 안 맞는 느낌이 맞아요.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되는 얘기를 할 사람 뽑아왔다고 해도 이거는 바로의 정체성과 너무 안 맞을 거라서 이거는 뭐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나 브라이언이. 그래서 저는 그럼 이 바로라는 회사는 브라이언이 떠나면 순식간에 이게 조직 문화가 와해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잖아요. 이 조직의 맞아요. 명망가가 떠나면 맞아요. 그 조직 문화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무너지는. 사실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뭐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장하 선생님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브라이언을 만들어낼 것이냐 구조적으로 또 이 조직적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실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브라이언 같은 리더가 나도 돼야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왜 저런 사람이 없을까 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브라이언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는 어떤 씁쓸함도 한편으로 계속 느껴지는 그러니까 감정이 드네요. 뭐 이걸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엔 저는 지역에서 그런 다양성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국엔 귀결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비혼주의라고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지역 사회. 그다음에 뭐 저도 이게 지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느꼈던 어떤 다양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원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주로 왜 돌아왔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뭔가 원주에 대한 매력을 막 내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이 매력에 매료돼서 아니면 이게 그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돌아온 이유를 계속 뭔가 설명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 우리 지역에 돌아왔을 때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돌아오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은 지역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의 다양성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냐가 결국엔 그런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리더의 자리에 또 어떤 한 성이 너무 편향되지 않게끔 하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장 어렵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 지역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 다양성을 만드는 일을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제대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원주에 계속 남을 거냐라는 말 엄청 많이 듣거든요. 원주 그러니까 우재 씨는 계속 원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봐요. 남겠다고 하면은, 그래요? 왜요? 왜 원주에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제가 의식이 될 정도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들 뭐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뭐 언젠간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아니면 뭐 요즘 시국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질문을 좀 곱씹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주 어떤 뭐 우리가 선배 세대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은 그런 상상이 잘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이 사회를 뭔가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으로 바꿔나가는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개인의 커리어와 별개로 함께 그런 거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상상을 그냥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고 그저 나만 있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사회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 두 분이 들으셨던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얻기 위함일까요? 진짜로. 왜냐면 다들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 질문을.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그냥 떠나는 게 뭐 당연하고 뭐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악의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돼버리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성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다양성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죠. 디폴트. 그러니까 정해진 트랙이 그냥 디폴트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 영역은 뭐 좀 뭐 하다가 서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워낙 그냥 더 넓은 기회를 찾아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사례가 없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 아닐까요? 원주에는 사례가 없다. 우리가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정말 계속 한평생 문화 쪽에서 뭔가 이렇게 해온 사람을 많이 발견. 특히 뭐 청년 활동가부터 우리 시작해서 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새삼 돌이켜 보자면은 환기해 보자면 저희 셋이 다 성분이 다르지 않나요? 출신 성분이. 성분이 아니라 경로, 살아온 경로. 그렇죠. 출신 성분이 다 다르죠. 너무 신분적이었네.
뭐 게르만족 2%. 저 성골. 네. 그래서 주비 씨는 완전히 토박이. 네. 시고 완전 성골이시고. 우인 씨는 뭐 진골?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초중고를 원주에서 나오셨지만 네. 대학은 이제 서울에 갔다가 남들처럼 서울에서 뭔가 자리 잡지 않고 다시 원주로 돌아오셨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성인 이후에 대학 때문에 원주 와서 정착을 한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최치원이군요. 네. 그러네. 각자가 이제 뭐 느끼는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주비로드 이 코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약간 너무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걸로 좀 의식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게요. 뭐 개인이 너무 노력해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은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 시작은 제가 건분류를 다 보는 데서 시작을 하지 네. 않을까. 시작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제가 생에 시작이 안 될 것 막중한 같은데요.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 한번 완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분류를 통해서 음. 여성 리더에 대한 이야기,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아니 그냥 얘기까지. 건분류 리뷰하자 그래놓고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유,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네. 주비 씨의 고민에서 이래서 비포장 도로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왜 빗보장 좌측 도로죠? 모델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튈지 모른다. 차가 어디로 튈지 어디로 모르지 튈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니까. 이야기가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었다. 좋은 네. 뜻이었습니까? 정말 좋은 뜻이었네요.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비 씨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자주 나오실 거니까 뭐 매번 소감을 묻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소감 묻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소감을 항상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소감을 생략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마무리 마지막 네, 네. 마무리 하시죠.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재 노주비였습니다. 모두 그 안녕. 안녕.